자, 3세대 X1 S드라이브 20i입니다. 아예 새롭게 출시한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시청기 속기 시간이 확 줄어들긴 하는데, 워낙에 우리 디자인 설명 잘해주시는 장진택 기자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좀 허접하게 들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SUV잖아요. 어쨌든 BMW X SUV 라인업에서 제일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엔트리급 모델인데,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기본적으로 전면부에서 사람의 인상하고 대조를 시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트의 칭퀘첸토라든가 미니라든가 아니면은 폭스바겐의 비틀, 이런 차량들 보면은 상당히 귀엽고 똘망똘망한 아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는 무섭지, 나 무섭지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헤드램프 자체를 상당히 위로 치켜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눈꼬리가 위로 쫙 찢어진 좀 무서운 인상을 하고 있는 무서운 언니 같은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닛의 파팅 라인까지 쭉 연결되는 이 X1의 헤드라이트, 근데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또 어떤 효과를 낳게 되면요, 이 차량의 보닛의 높이가 그렇게 낮은 높이가 아니거든요. 옆에 스포티지라든가 아니면은 산타페 이런 차가 있어도 보닛의 높이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좀 높은 편이에요. 차량이 조금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엔트리급 모델인데 차가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전반적인 쉐입을 봤을 때, 이 프로포션을 봤을 때 본격적인 SUV 같은 느낌을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램프가 이렇게 위쪽으로 쫙 치켜 올라가져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이 아래 범퍼 부분이 조금 이렇게 크게 보이겠죠. 근데 이 부분의 디자인을 잘못하면은 좀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M9인데 이 하단 부분에다가 검은 이런 몰딩들을 상당히 디자인을 많이 넣었습니다. 공기를 많이 흡입할 것 같은 흡기구가 이렇게 넓게 열려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들면 뭐냐, 엄청나게 공기를 먹으면서 뛰어난 엔진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X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롬 느낌이 나는 몰딩 등을 통해 가지고 밑에서 받쳐주는 느낌의 그런 디자인을 썼더라고요. 어쨌든 M9은 이렇게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다듬었고, 무엇보다 요즘에 키드니 그릴, 그러니까 BMW의 콧구멍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치켜 올렸지만 이렇게 큰 콧구멍이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은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또 키드니 그릴이 좀 붙어 있잖아요. 이 사이에 마치 키드니 그릴인 양 숨어져 있는 레이더 센서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측면을 보게 되면은 클래딩이 차량 톤과 원톤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검은색 몰딩 들어가거든요. 근데 M9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달리는 느낌이잖아요. 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도회적인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를 위해서 클래딩 자체를 바디 컬러와 같은 거를 사용을 했고, 휠은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X라인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후면부로 오게 되면은 이 리어 램프 자체를 상당히 각을 많이 넣어서 입체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최근에 BMW X SUV 라인업들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이 뒷부분이 상당히 입체적인 느낌으로 보여요.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이런 스포일러 같은 경우들, 이 차량이 사실 뒷유리창이 그렇게 눕지가 않았어요. 이 스포일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내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루프라인 자체가 1열에서부터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서 완만하게 낮아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좀 검은색의 느낌이 이렇게 물씬 들어간 이런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마치 여기에 머플러가 있을 것 같지만 그냥 검은색 몰딩, 그 다음에 마치 디퓨저 같은 이런 디자인들을 채택을 하면서 M 라인이야, 약간 그런 디자인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X1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은 다른 경쟁사들의 모델에 비해서도 이게 엔트리라고? 되게 커 보이는데 좀 약간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외관의 전반적인 느낌 자체는 차량이 좀 커 보이고 스포티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전면의 디자인보다 이 후면부에 빵빵해 보이는 디자인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인테리어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외관에서는 커 보였는데 사실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차가 좀 엔트리 SUV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조수석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조금 바트하게 붙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 자체가 보면은 이런 볼스터 같은 것들이 상당히 튀어나와 있어요. 제 체형이 정상적인 체형은 아니잖아요. 저도 첫날에는 이게 되게 타이트하게 느껴지고 등이 살짝 베기고 이랬는데, 이 BMW 하면은 결국에 운전의 즐거움을 상당히 추구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잘 잡아주는 시트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저도 적응한 이틀 차부터는 상당히 몸을 잘 잡아주는구나, 시트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실내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져봤을 때는 이게 엔트리급이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BMW나 이런 모델들이 엔트리급에서는 이 대시보드 상단이라든가 이런데 우레탄 폼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가죽입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 나고, 이런 스티칭들도 그렇고요. 이 아래쪽은 좀 단단한 소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엔트리급 SUV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반면에 이 위에 소재들은 다 괜찮은 소재가 있습니다. 이 M9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고요.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드 트림이 사용이 됩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요즘에 BMW가 이런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을 사용을 하는데, 밤에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쓱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진짜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차량에 앉아서 스티어링 휠을 딱 잡았을 때, 이때가 조금 놀라운 게 뭐냐면요, 스티어링 휠 림이 상당히 굵습니다. 손이 되게 작고 가냘픈 여성분이 잡았을 때는 스티어링 휠이 되게 크게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같이 운전 좋아하고 이제 와인딩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탔을 때에는 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스티어링 휠 림의 두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작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고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밑에 쪽으로는 하나만 있어서 이게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에 이렇게 두 개의 송풍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체감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조석에 좀 앉아봐서 이제 타봤는데 조석에 앉았을 때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HUD 상당히 잘 달려져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노브 있는 쪽을 이렇게 허공에 좀 띄운 듯한 느낌의 디자인을 쓰거든요. 조석에 있을 때는 이쪽이 좀 가려져 있는 이런 디자인일 텐데, 운전석에서는 이쪽이 안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 같은 것들 보관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공간이고요. 공조기가 항상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공조를 바꾸는 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 BMW의 OS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저보다는 개발자들한테 맞춰져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차량이 M9이기 때문에 가변식 댐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서스펜션 감도를 좀 조정을 해 보려고 여기에서 과연 어떤 거를 눌러야지 서스펜션의 감도를 조정할 수 있을까 막 찾아보다가 주행 설정에 들어갔습니다. 운전자 어시스턴트, 구동 장치 및 차체 막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쪽엔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쪽을 봤더니 마이 모드가 있어요. 이게 드라이빙 모드구나 하고 딱 누르면은 이런 모드가 뜨거든요.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익스프레시브, 릴렉스, 디지털 아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뭘 눌러야지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정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 보면은 시작 모드? 시작 모드는 또 뭐지? 약간 이렇게 해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이 드라이빙 모드 조작하는 방법이요, 자동차 매뉴얼 보고 알았거든요. 서스펜션 감쇄력을 조정하려면은 스포트를 눌러야 됩니다. 스포트를 눌러서 설정을 눌러야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저가 알아차리기에는 복잡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유저 친화적으로 OS의 개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2열이 확실히 엔트리급 모델답게 막 그렇게 광활하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고요. 주먹 하나 반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 아래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는 편이거든요. 이 똑같은 플랫폼에 이제 전기차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이 조금 더 높아질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 여유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닝이 3단계까지 조절이 돼요. 차량 밑에 이런 고리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당기면은 완전하게 이렇게 폴딩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90도보다 더 앞으로 꺾여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선 못 앉아요. 이 상태로 만약에 앉으라는 이 차 주인이 있으면 뉴스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뒤로 젖히면은 이 정도. 이렇게 앉았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헤드룸이 한 이 정도 남거든요. 이 정도 남으면 상당히 괜찮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리클라이닝을 최대로 했을 때가 이 각도인데 이렇게 앉았을 때 제법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제법 릴렉스 할 수 있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 딱 헤드레스트에 목을 고정을 했을 때 썬루프가 딱 보이는, 썬루프가 급을 생각했을 때는 제법 큰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2열의 탑승자는 이 썬루프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거죠. 센터 암레스트 내려보면은 컵홀더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제법 길어가지고요. 이렇게 팔 기댔을 때 편한 자세 만들어준다. 열선 시트나 그런 옵션들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에어벤트 정도 있고, A타입 USB 단자 두 개 있고, 이 아래 조금 뭔가를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공간이 있긴 합니다. 이 손잡이 옆에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우리 전에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시승할 때 제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물망 같은 거를 딱 이렇게 해서 짐이 탑승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그물망이 이 차량에도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물망을 연결하는 고리,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4대 2대 4로 폴딩이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 따로 접히고요. ISO 픽스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에 매달려 있는 형식을 썼습니다. 뭐 엔트리급이니까요. 이거를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는 점,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엔트리 모델임에도 치고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다만 이 트렁크의 입구 자체는 조금 낮은 느낌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운용했을 때의 트렁크 공간으로는 그렇게 나쁜 공간 아니고요. 이런 짝퉁이 공간도 다 활용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 밑에 부분에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트렁크 있는 쪽에서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폴딩했을 때 실내 공간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널널한데요. 생각보다. 물론 이 안에서 뭐 차박을 하겠다 그럴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안 나와요. 왜냐면 발이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제 머리가 이렇게 시트에 닿는 거 보이시죠?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짐을 싣기에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이 차량에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 오길.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차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베이스라든가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탈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즐겨 듣는 음악에는 괜찮은 성능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4기통 2.0L의 과급 엔진이고요. 7단 DCT를 물려놓은 세팅입니다. 게트락에서 만든 DCT 미션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의 플랫폼이 FAAR, 이거 파르라고 해야 되나요? BMW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이고 전륜구동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이 BMW의 엔트리 모델들, 예를 들어서 1시리즈, 2시리즈 이런 모델들 죄다 미니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 이 차 전륜구동이다. 토크가 30kg 포스미터가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200마력대입니다. 리터당 100마력을 내는 정도니까 요즘 추세에서는 무난한 세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토크가 조금 높은 편이죠. 1450rpm부터 4500rpm대까지 최고 토크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rpm 중반대부터 2000rpm 중반 한 그 정도까지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안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하는 영역에서는 힘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확실히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발진 초기에 터보 레그는 살짝 있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서 탄력을 받아서 쭉 나가기 시작하면은 웬만해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최대 토크 밴드의 영역을 넘어선 4500rpm 이상대의 영역을 쓰는 거는 내가 속력을 많이 내기 위해서 쥐어짜낼 때 그 정도 rpm까지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대 토크는 가라앉고 최고 마력이 나오기 시작한 데인데, 최고 마력이 사실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고회전 영역을 쓰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은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의 그런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 조질 거야, 조지고 다닐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7단 DCT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DCT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그런 꿀렁거림, 기계적인 체결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좀 거친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BMW도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워트레인의 느낌 자체가 좀 상당히 유들유들하거든요. 지금도 신호를 받아서 출발하는데 전혀 울컥거린다거나 아니면은 방클러치의 그런 이질감이 크게 나타나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이 그냥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 차를 운전할 때처럼 되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나갔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거의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재출발을 위해서 악셀레이터를 밟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미션이 살짝 멍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이질적이거나 불편한 느낌 없습니다. 다만 이 차량이 ISG가 시동을 걸면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들어가서 꺼줘야 되는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ISG는 끄고 주행을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속도가 거의 줄어드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정차한 상황, 그때 ISG가 발동을 딱 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미션도 살짝 멍을 때리는데 ISG가 딱 걸리면서 시동이 걸리는 상황까지 딱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멍을 2번 연속으로 때리게 되면은 운전자한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거든요. 지금도 조금 빠르게 출발했는데 미션이 멍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변속을 좀 해보면요,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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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속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 뭐 DCT 변속기가 이런 빠른 변속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장점이잖아요. 여기에서 엑셀을 조금만 밟아보면은 방금 전처럼 제가 RPM을 거의 레드존까지 올린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위해서 패들 시프트를 탕 하고 치면은 그렇게 크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살짝은 이렇게 탕 하고 쳐주는 운전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들어가 있어요. ADAS를 잠깐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모드가 작동이 되었고요. 차선 중앙 유지 장치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구분 도로니까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놔보면은 차선 중앙 상당히 잘 잡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으면은 좀 금방 경고를 울려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울려주는데, 손을 이렇게 살짝만 갖다 대면은 바로 작동을 하죠. 네, 정전식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 장치의 능력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제가 이 차량 지금 3일째 타고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능력이 제법 좋습니다. 차량이 시스템적으로 제동을 하거나 가속을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스리슬쩍 가속해주고 스리슬쩍 감속해주고, 이런 능력들 상당히 좋아요. 승차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 더러운 노면 왔는데, 이 차량 서스펜션 세팅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일단 서스펜션 세팅이 만만치 않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이런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 단단합니다. 지금 반갈죽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주 와장창 쿵창 막 그러면서 안 좋은 노면을 다 알려주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걸러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이 도로를 탔던 많은 차량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런 도로의 노면 상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알려주는 편이긴 합니다. 너무 운전자한테 그 단단한 거를 다 전달을 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 마무리 정도는 살짝쿵 좀 부드럽게 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 레이트 자체는 좀 짧은 편이에요.
스프링 레이트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충격 같은 것에 대한 전달량 자체는 많은데 그 끄트머리는 뭐 부신 같은 거를 좀 부드럽게 다듬었는지 어쩐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완전 막무가내로 단단하게 전달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차를 좋아하시고 와인딩 타시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타셨을 때는 정말 최고의 서스펜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셀리님 딱 이 차 타시고 서스펜션 세팅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반면에 그냥 BMW니까 샀어, 뭐 운전의 즐거움 난 이런 건 모르겠고 수입차는 뭔가 좀 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낭패 보실 수도 있다. 고속으로 과속방지 턱을 넘는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때 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범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괜찮고 깔끔한 운동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승차감도 보여주고 타이어 자체도 딱 노면을 놔버리는 그런 순간이 없고 그립을 상당히 잘 유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민첩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다.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상당히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일단 롤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바디 자체가 상당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휠 베이스도 그렇게 긴 휠 베이스는 아니고요. 회두성 자체도 상당히 좋을 뿐더러 이 롤 자체가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운전자로 하여금 그렇게 크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쫙 돌렸을 때 언더스티어가 살짝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돌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살짝은 더 돌아가주는 느낌도 있고요. 이 코너워크에서 상당히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예요. 이 차량이 SUV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게다가 이 차량이 봤을 때 제가 외관상으로 좀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 자체도 살짝은 어느 정도 높은 느낌이 있고 이렇게 헤드룸도 넉넉한 이런 SUV에서 이런 거동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엔트리급 SUV에 있어서 운동 성능은 제법 괜찮은 느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되게 명쾌하게 이 차는 어떤 분께 추천을 드리면 좋을까라는 게 답이 나왔거든요. 운전 재미가 있는 차를 타고 싶어. 그런데 운전 재미가 있는 일반적인 차들은 뭐 세단이 됐거나 해치백이 됐거나 이러는데, 그러면은 좀 좁잖아. 헤드룸도 좁고 뭔가 좀 옹졸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거는 또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한테는 딱 적합한 차량인 것 같거든요. 엔트리 SUV 세그먼트에서 굳이 M 이런 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재미있는 핸들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재미있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는 SUV가 있다 라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X라인이 있고 M라인이 있는데 둘의 가격 차이가 한 500만원 정도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차를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운전 재미라는 구매 포인트를 생각하고 차량을 구매하신다라고 하면은 M으로 사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X라인에는 없지만 M라인에 있는 것들, 일단은 타이어의 폭 자체도 크고요, 휠 사이즈도 크고요, 가변식 댐퍼도 들어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X라인에는 없습니다. 이것만 따져봤을 때도 운전 재미를 위해서는 일단은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파워트레인의 출력이 더 높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iX1이 같이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가솔린 모델하고 전기차 모델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한 700만원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보조금 50%를 받는다 치면은 그래도 한 지자체 국고보조금 다 합해서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모델에서 불과 한 300~400만원만 더 주면은 전기차 모델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나름 되게 매력있는 포인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iX1은 안 타봐서 이 파워트레인의 세팅이 그대로 가져갔을지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좀 희한하네요. 제가 BMW 차량들을 시승을 한 게 몇 년 전에 시승을 했던 게 1시리즈, 2시리즈였고 지금 X1을 타고 있는데
희한하게 다 전륜구동 BMW만 시승을 하고 있네요. 다음 BMW를 탈 때는 후륜구동의 BMW를 타든지 아니면은 전기 BMW, 이 전기차 BMW가 그렇게 좋다고 이 모트라인의 윤성로 대표님께서 칭찬을 하시던데, 그런 차량들 시승으로 또 한번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자동차 관련 소식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